네, 변변한 정치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두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강전의 박상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 지나고 처음 뵙게 됐는데 네. 뭐 오늘부터 여러 가지 국회 일정들이 좀 급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 될 것 같아서 이 얘기부터 해볼까 해요. 두 분이 변호사이시니까. 당장 내일과 또 이번 달 30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가운데 2개 결심 공판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정도면 10월 중에 두 선고 가운데 하나라도 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보통은 결심을 하고 일반적인 사건은 한 4주 뒤에 그 선고 기일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예. 결심 공판을 할 때 선고를 언제 할지 재판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두 사건이 다 좀 오랜 시간 재판을 할 정도로 복잡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증인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10월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11월 중순 한 6주 정도 뒤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지금 위증교사 같은 경우 9월 30일, 그리고 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이 9월 20일, 바로 내일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 11월 중순경 해서 선고가 나오고,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선고가 나올 때까지 아마 우리 또 언론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그 결심 공판을 하는 게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데 이거 뭐 민주당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고 결과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보시기에 좀 예측되는 구형량 같은 게 좀 있으세요? 지금까지 뭐 재판 결과 나온 것들 쭉 보셨을 것 같은데. 뭐 양형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네. 양형 기준표에 따라서 구형을 할 겁니다. 그리고 뭐 검찰 입장에서 뭐 특별히, 왜냐하면 이게 관심이 굉장히 많이 집중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히 구형량이 막 높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적절한 양형 기준표에 맞는 구형을 하게 될 것 같고, 당선 무효형 이상은 무조건 구형하죠. 네, 이거는. 무조건 당선 무효형 네. 이상은 나올 것이다. 네, 당선 무효형, 구형은 무조건 당선 무효형 이상으로 구형이 됩니다. 물론 이제 실제 판결이 그만큼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이게 당선 무효형이 나오게 됐을 때 이제 민주당이 내놔야 되는 돈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도 좀 양형에 있어서 고려가 되기는 할 거예요. 근데 물론 그에 대한 파회법도 이미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많이 또 공유되고 있어서 사실 뭐 민주당이 그 돈을 양형 선고받는다고 해서 다 내놓을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이미 민주당에서도 다 검토하고 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구형 자체는 당선 무효형 이상으로 구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볼수 최근에 있습니다. 광노현 전 교육감이 예. 서울시 교육감이 다시 출마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문제가 됐었던 게, 지난번에 징역 1년형 그 상대방 후보를 매수했다는 걸로 받았을 때 그때 35억 원을 그 국고보조금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5억 정도가 반환이 되어 있고 30억이 되지 않았었다는 네. 거. 그랬더니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의 법상으로 그게 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예.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반환하지 않았을 때는 출마를 못하도록 이런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건 맞는데,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왔을 때 민주당에 반환해야 되는 국고보조금이 지금 434억 원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대선 때 받은 보조금이다 너무 보니까. 큰 돈인 거예요, 예. 솔직히. 그래서 지금 나경원 의원이 법안 발의한다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뭐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마 본인들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게, 우리가 유죄, 무죄라고 생각하는 게 100만 맞아요. 원이냐? 100만 원을 기준으로 만약에 맞아요. 80만 원, 90만 원이 나오면 그건 거의 무죄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은 결국에는 선거에 출마를 했던 사람들에 대한 거니까 100만 원 미만으로 나왔을 때는 뭐 이제 문제가 될 게 특별히 없는 네. 거죠. 근데 100만 원 이상이 됐을 때는 그때부터가 이제 유죄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당선 무효형을 그 기준으로 그렇죠. 삼으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박상수 변호사님이 적어도 검찰에서 구형에 대해서는 당선 무효형으로 구형할 거다고 말씀하신 게 그게 유죄 기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1심 선고 결과가 뭐 11월 중, 뭐 이르면 10월, 늦으면 11월 그렇죠. 중에 나온다고 해도 2심에다가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려면 한참 남았잖아요. 맞아요.
그럼 민주당은 당연히 뭐 구형량이 어떻든 간에 이거 뭐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이재명 체제로 갈 것 같긴 하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가져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해서 이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돼 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었는데 지난 국회에서 당선 무효까지 받은 국회의원이 2명인가 3명인가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고소되고 기소되고 최종적으로 당선 무효까지 받은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이게 이제 벌금 1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생긴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상의 이 허위사실 공표가 상당히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게 당선 무효까지 걸려 있으니까 벌금 100만 원 미만이나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사안은 사실 국민들이 어찌 보면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바라는 수준의 어떤 판결이 나오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증교사는 좀 다르죠. 아, 오히려 30일에 오히려 예. 이제 재판이 구형이 되고 이뤄질 위증교사는 이거는 좀 확실히 다릅니다. 네. 이거는 이제 물론 이것도 그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저기가 될 수가 있긴 한데 당선 무효나 이런 쪽으로 이제 갈 수가 있기는 한데 위증교사는 일반적으로 선거법과 무관하게 그 형법에서 처벌하던 그 범죄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위증교사는 양형기준표를 봐도 양형이 굉장히 높아요. 위증교사가 네. 예, 일반 위증죄보다도 높고 예. 최소한 징역 3년 정도는 나올 수가 있는 게 이 위증교사의 특징이죠. 우리 네. 박상수 변호사는 지금 양형 기준표 얘기가 제가 프린트를 오. 해봤어요. 아, 네. 직접 갖고 오셨습니다. 네, 우리 양형기준표를. 시청자분들도 지금 이제 포털에 양형위원회라고 검색을 하시면은요 대법원 산하의 양형위원회가 네.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대법원은 하나밖에 없지만 지방법원 같은 게 전국에 다 퍼져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지어도 어느 법원에서는 뭐 징역 1년, 어디는 뭐 벌금 100만 원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일률적인 양형 기준표라는 거를 공시를 해놔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냥 시청자분들도 검색해 보시면은 그 양형위원회, 대법원 양형위원회 들어가실 수 있고 그러면은 죄목마다 클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예. 네, 그 보시면 이제 위증 같은 경우에 있어서 양형 기준 제가 프린트를 해왔는데요. 이게 뭐 특별 양형인자, 일반 양형인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중되는 이유 그리고 감경되는 이유 이런 요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가중 요소에 일반 양형인자로서 위증을 교사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위증 같은 경우에는 본범보다 오히려 교사범이 더 형을 높게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그 위증에 있어서의 이게 어느 정도 양형이 되느냐. 일반적으로는 6개월에서 1년 6월입니다. 그런데 가중이 되는 경우에는 10개월에서 3년 사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박상수 변호사님이 최대 3년. 구형이 뭐 한 3년 나오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신 게 양형기준표에 따른 거를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그렇구나. 예. 저희 변호사들도 형사사건을 상담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대법원 양형기준표를 가지고서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10월에서 3년 뭐 구형 자체가 이 안에서 나올 것이고 전 낮아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특히 이거는 단순히 위증교사를 한 것을 넘어서서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하면서 어떤 압박 같은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예. 우리가 녹취 로그로서 그 프린트되어 있는 글로서 이미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박정은 의원이 국회에서 이걸 틀면서 네. 그 말의 뉘앙스라는 거. 잘 기억해봐. 기억하는 대로 얘기하면 돼라는 것이 그냥 우리 써 있는 거를 보면 아 그렇구나. 이재명 대표는 그냥 기억나는 대로만 얘기해달라고 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말의 느낌을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압박을 느끼게 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법원에서 부인을 하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위증교사 부분은 쉽지 않을 거다. 근데 저는 사실 우리 박상수 변호사님은 아까 공직선거법도 네. 100만 원보다 좀 낮게 나올 수 있다라는 형태로 얘기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사건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백현동에 있어서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고 네. 이야기한 부분들 그리고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었던 부분들. 근데 이게
대부분의 증거들이 우리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김문기 씨와 함께 이제 뭐 골프를 갔었다는 거, 네. 그리고 김문기 씨의 휴대폰에는 이재명 변호사라고 저장이 되어 있었어요. 꽤 이재명 오래된 인연이란 그렇죠. 얘기네요. 예, 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기 전에 지역에서 변호사로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시장을 누가 이름을 변호사라고 저장을 하겠어요. 네. 뭐 이런 것들.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정말로 그냥 몰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좀 꼬리를 자르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는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계신 것이고,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것은 공문이라든지 그리고 공무원 그 관련된 공무원들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도 그렇지 않다라는 형태의 취지의 증언들을 했잖아요. 지금 법원에 출석을 한 증인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도 김병리 시장의 그 비서가 출석을 해서 이재명 대표의 주장과 대치되는 이야기를 일관되게 하고 있고, 증언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특별히 뭐 해를 가할 이유가 없다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관련된 공무원들이 한 진술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는 그다지 좋게 나오는 부분들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뭐 계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 좀 조금 이따가 또 다른 이슈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예. 좀 강하게 나가는 부분들이 저는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빌드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강전의 변호사님이 예. 전반적으로 이렇게 잘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보는 변호사들이 이렇게 사건을 보는 데 있어서 약간 좀 저는 약간 최악의 경우까지 보는 편이거든요. 네.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는 최악의 편인데. 경우라는 것은 구형량이 적어지는 게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인가?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네, 우리 네. 입장에서의 예. 이제 우리 여건이 뭐 봤을 입장에서 때. 여권 입장에서 저희 네. 입장에서 이제 뭐 예. 변호사로서 봤을 때도 우리 여건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네.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봤을 때 최악의 경우라고 봤을 때 공직선거법 쪽은 그런 면이 좀 있다. 네. 예전에도 이제 보면은 막 그래서 90만 원 판결, 60만 원 판결 이런 거 진짜 많았거든요. 아, 이번에도 제주도지사가 맞아요. 대법원에서까지 90만 원 판결 90만 원 나와서 판결 막 이런 거 10만 원 많아요. 모자란 10만 원 네. 모자란 90만 원 판결. 예. 공직선거법은 묘하게 그렇게 판례가 형성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게 보수적으로 제가 얘기를 보수적으로. 하는 거지만 예. 위증교사는 일반적인 국민들도 다 위증교사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정치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경하게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대법원의 양형 기준표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 거죠. 예.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더구나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 위증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된다고 판단을 했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뭐냐면 법원은 일관성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근데 앞에 영장전담 판사가 아무리 영장전담이지만 소명된다라고 이미 한번 판시를 한 것을 이 재판부에서 뒤집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 물론 뒤집을 수는 있긴 한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되는 거를 가장 싫어하거든요. 예. 그래서 위증교사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왜냐하면 그리고- 영장전담에서 이미 예. 한 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위증을 교사를 받았다는 사람도 본인이 위증한 거를 인정을 한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 맞아요. 그래서 이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게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라 기계적으로 나가거든요. 이게 네. 그 범위 안에서 나가요. 그렇게 됐을 때 벌금형이 나오긴 힘들고 금고 이상의 형은 무조건 선고될 상황이고,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된다면 선거법 100만 원 이상과 같은 효과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사실 여기가 최대 더 제가 고비일 수 있는 보기에는 겁니까? 고비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예.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고, 여기는 흔들리지 않겠지라고 네. 생각하는 부분이죠. 아까 양형기준표의 감경 요소도 보면은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뭐 이런 것들이 감경 요소도 있어요. 근데 둘 다 해당이 안 되는 그렇죠. 것 같네요. 뭐 다른 예. 것들도 있는데 반성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형사처벌 전력도 뭐 있으신 거 우리 전 국민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 난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위증범보다 위증교사범의 형량이 더 세다는 거 양형 네. 기준표로 설명을 좀 듣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싶은 생각이 네, 그냥 좀 검색해 드네요. 예. 보시면은 우리 누구나 다 그
볼 수 있는 양형 기준표가 대법원에서 공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예. 이게 변호사들 영업 비밀이긴 한데 왜냐하면 변호사들 찾아와서 물어보거든요. 네. 제일 이제 이런 형사 사건에서 저 얼마까지 이게 제일 궁금해요. 제일 최대 궁금하죠. 얼마, 네. 최대 얼마. 이럴 때 우리가 딱 얘기해 주는 게 이거 양형기준표 보고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 얼마까지 최대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아무래도 10월, 11월 계속 가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강전혜 변호사가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인지 민주당에서는 계속 계엄 준비서를 띄우고 있는데 그 김민석 추석 최고위원이 서울해범 팀이 있다. 지금 당내에. 예. 이거 근데 좀 너무 요즘 같은 시대에 이제 영화로만 접할 법한 그 서울해범 팀? 그 나간 거 이름도 아닐까요? 참 예. 진부하고 같이 영화 보신 분들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 당내에서 우리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김민석 의원이 우리라는 것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뭐 지도부에서도 뭐 일부만 뭐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재명 대표조차도 여야 간의 당대표 회담에 있어서 모두 발언에서 이야기한 이후로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별달리 하고 있지 않고 다른 지도부에 대해서도 그다지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결국 김민석 의원 혼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정성호 의원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조차도 그런 뭐 제보라는 것은 되게 상상력 아니겠느냐라는 형태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식으로 서울해범 팀이 있다 뭐 얘기하는 거는 저는 결과적으로 칼을 뺐으니까 무라도 썰어야 되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의 뭐 무슨 이야기는 있었겠죠. 제보라고까지 할 수 없다는 걸 본인들이 저는 뒤늦게 안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미 이게 너무 큰 일이잖아요. 탄핵을 넘어서 이제 계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특히 지도부에서 이야기하고 수석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하니까 뭐가 있나 보다. 그리고서는 당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당대표 회담에 있어서 모두 발언에서 이야기하니까 진짜 뭐 있나 보다 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뭔가를 가지고 있었으면은 추석 밥상에 올렸겠죠. 네, 추석 밥상에 올렸을 단진하고 다시 또 꺼낼 게 아니라 예, 그렇다고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때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고 왜냐하면은 추석 이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봉사활동을 간 것조차도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게 이야기를 네. 하고 저는 그게 봉사활동을 간 게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히 명절에 가야 될 일인데 그 앞전에 소방관 분들을 만나서 이제 세계 자살 예방의 날 이제 행사 때문에 간담회를 하고 마포대교를 가셨잖아요. 예. 근데 마포대교에 있어서 그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사진이 찍힌 거예요. 그리고 간담회에서 했었던 언급들을 봤을 때 이거 마치 지시하는 거 아니야? 이야기를 듣는다기보다는 본인이 어떤 지시를 하는 역할을 했었던 거 아니야라고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만한 이런 네.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조금 국민들께서 좋지 않게 보셨다가 그 이후에 봉사활동을 가서 청소를 하고 있는 것조차도 미워 보이는 이러한 상황까지 이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때 국민들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만약에 계엄의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으면 추석 밥상을 정말로 뒤집혔을 겁니다. 근데 김민석 의원은 별다른 얘기도 예, 없고 별다른 이재명 얘기도 대표는 뭐 안동에 성묘 갔다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들들 사진은 또 내려버리고 뭐 이런 그냥 소소하게 정말 이렇게 지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참 민주당의 김민석 의원으로 인해서 저는 다른 분들이 오히려 좀 난감하지 않을까라고 오히려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근데 김민석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이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랑은 또 긴밀하게 소통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역할 분담을 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제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지만 김민석 의원이 꾸준히 얘기하는 것은 약간의 빌드업. 그러니까 10월이나 11월에 이걸 좀 키워가지고 이제 대국민적으로 반정부 투쟁에 나서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있는데 좀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제가 지금 보면은 예. 추석 특선 영화로 이번 추석 때 서울의 봄을 공중파에서인가요? 아마 틀어주더라고요. 제가 예, 그랬나요? 그래가지고, 네. 예, 그래서 그때 보셨나요? 그래서 저는 원래 전에 보기는 아, 했어요. 영화관에서? 예, 영화관에서도 안 봤어요. 그냥 네. 저기 OTT 나올 때 그때 봤는데 네. 영화관에서는 그때 한창 선거운동 하고 있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안 봤고 근데 서울의 봄을 방송에서 해주고 서울의 봄 팀을 당에서 만들고 있다 그러고 뭔가 느낌이 좀 나잖아요.
되게 이렇게 그렇게 연결을 지으신 거예요? 좀 느낌이 좀 나지 않나요? 네.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듯한 아. 느낌이 이렇게 저는 계속 서울의 봄, 전두강 계속 이러고 있는 게 이 예. 느낌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불이 안 붙어요. 불이 안 붙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많은 여론조사가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예.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우리 당과 정부가 모두 위기다. 맞아요. 지금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네.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예. 근데 그것이 민주당에게 가고 있지는 않아요. 굉장히 재밌는 현상입니다. 지금 붕 떠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정치 전체에 대한 혐오로 붕 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음모론적인 이야기에도 별다른 호응이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떠냐면은 제가 동네에 이렇게 플래카드가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요.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를 해야 된다. 이런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플래카드 장소가 있어서 가봤어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게 야당 몇 대 개의 당이 같이 하는데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 플랜카드에 안내된 그때 거기를 그 행사 가봤어요. 현장을 가봤더니? 행사 현장을 가봤어요. 일부러. 예. 얼마나 모이나. 네. 가서 봤는데 거의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은 제 생각에 국민들은 우리 당과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회초리를 들었어요. 지금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의료 문제나 이런 데 있어서 네. 제대로 매조지를 못하고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불안감을 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회초리를 들었는데 그렇다고 민주당한테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그것이 법정 연금이고 탄압이고 계엄까지 할 소지가 있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이 민주당의 논리에 대해서 하등 반응해 주질 않고 있습니다. 네. 무슨 소리야. 죄 지은 사람이 가야지.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들 관련된 그 사건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예. 내일도 지금 한 사건을 접수를 할 건데 근데 그 조희영 교육감이 물러나고 나서 교사 노조들에서 조희영 교육감의 그 판결에 대해서 약간 옹호하는 듯한 그 성명을 낸 것에 대해서 일선 선생님들의 반응을 제가 이렇게 듣고 이렇게 접했는데 선생님들은 그 교사 노조의 그러한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세요. 그러니까 주류의 의견은 아니군요. 그러니까 예.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네. 왜 노조가 범법을 어쨌든 저질러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왜 옹호하느냐? 그러니까 범법자 싫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와 같은 국민적 분위기가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거라고 봅니다. 계엄이라는 거는 네. 그 헌법에 있어서 전시, 사변 이런 국가 비상 사태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는 국가 비상 사태가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이 아닌가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민주당 비상사태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네. 줄이기 위해서 본인들이 계엄령이랑 서울의 봄 팀이라는 게 있다라는 형태로 계속적으로 연기만 피우고 있는 상황이 이재명 네. 대표를 구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자기들의 위기를 좀 국가적인 위기로 좀 몰아가려고 할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추석 연휴에 보셨을 때는 시민들의 호응이 없었다 뭐 이런 것 같네요. 네, 뭐 전혀 뭐 계엄에 대한 이야기는 뭐 추석에 나온 이야기도 없고 예. 그냥 김민석 최고위원 혼자 열심히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광야에서. 네. 계엄령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면 아마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또 고리로 해서 공세를 이어갈 것 같은데 어제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추석 민심에 대해서 좀 이제 듣고 왔더니 국민적 분노가 크고 이제 심리적 정권 교체가 시작된 초입 국면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요. 뭐 실제로 이런 상황인가요? 좀 두 분이 주변인 들어보시면 어때요? 추석 이전에도 민심은 솔직히 좋지 않았다는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심리적 정권 교체라는 것에 있어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뭐 벌써 정권 교체를 이야기한다 것이나 아니면 김민석 의원이 이야기하는 정권 교체라는 건 아마도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탄핵까지 생각하시는가?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잘하지 못한다. 그리고
특히 지금에 있어서는 어떤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어떤 리스크들이 추석 전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렇기 예. 때문에 추석 민심, 그 이전부터의 민심이 좋지 않았고, 그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지율 사실 동반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보고 정말로 잘해야 되는 것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인데, 네. 김민석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심리적 정권 교체, 이러한 단어들을 만든다는 게 계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불을 지펴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다면은 지금 수사했던 검사들 4명에 대해서 탄핵안 발의했었던 거, 그리고 김병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 나왔을 때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라는 네. 표현을 하면서 예. 판사들까지도 겁박하는 듯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판사에 대한 탄핵도 물론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글쎄요, 그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근에도 이정석 검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의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서 기각이 됐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기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했지만 진행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본인들은 결과적으로 믿을 것은 국민들밖에 없는데, 국민들께는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어떠한 강력한 상대방으로서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계속 만들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계엄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추석 밥상에서 친구들도 만나고 가족들도 만났지만 계엄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솔직히 저는. 오히려 뭐 응급실 걱정하거나 그렇죠. 뭐 의정 그런, 뭐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뭐 그런 건 있지만, 계엄에 대해서는 이제 뉴스에서조차 거의 나오지를 않고 있는데, 김민석 의원은 수석 최고로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게 결국에는 글쎄요, 뭐 날이 조금 시원해지면은 광화문 광장으로 나오시려고 이재명 대표가 또 판결이 나오기 직전이니까 네. 이런 형태를 지금 하기 위한 전초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좀 올리려고 할 것 같은데, 추석 연휴 기간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여러 가지 행보했던 거, 이거를 또 연결고리 삼아서 민주당이 엄청나게 특검 이제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됩니까? 특검에 대해서는 우리는 필리버스터로 막고 또 제2여구권으로 또 방어를 할 하고. 수밖에 없어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특검 계속 특검을 무조건 해야 된다. 하려면, 이렇게 하려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예. 목이 조금 좋지 않아서, 특검을 계속 이렇게 하려면 민주당은 자기들이 원래 만들었던 그 검수완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철회할 생각부터 해야 돼요. 네. 아니, 기본적인 검경의 수사 자체를 믿지 못한다면 그럼 뭐하러 검수완박 같은 걸 합니까? 이 지금 특검이라는 게 검사 출신 민주당이 임명한 변호사를 그 수사만 믿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그 사법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사법 시스템을 신뢰하면서 가야지, 이것을 어떻게 자기들이 임명한 그것도 검사 출신이에요. 무조건 검사 출신. 내가 뭐 그냥 아예 변호사만 하던 분들을 수사로 이렇게 할 생각도 없잖아요. 다 검사 출. 그러면 검사들 수사 잘못되고 못됐다 그러는데, 뭐 검사도 민주당 편 검사는 착한 검사고 유능한 검사고, 민주당 편이 아닌 검사는 나쁜 검사고, 뭐 수사 안 해야 되는 검사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 법을 너무 이렇게 정치적으로 만들려는 이러한 시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막을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공개적인 활동에 대해서 어제 이제 홍준표 시장도 한 말씀을 하셨죠. 소나기는 좀 피해 가야 되신다고. 예. 여권에서도 꽤 많이 좀 네. 이때는 좀 움직일 때가 아니다. 제가 홍준표 시장이랑 정치 시작하고 거의 뜻이 같았던 적이 없는데 네. 이번만큼은 조금 뜻이 같다. 예. 정말 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지금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김정숙 여사에 대한 이야기들도 지금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타이밍에 야당에 빌미를 줄 어떤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것은 네. 조금
소나기는 피해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은 제가, 좀 저 네. 홍준표 시장님 말씀에 거의 예. 처음으로 공감을 했어요. 제가. 네. 뭐 김건희 여사 행보는 그렇다 치고 아마 민주당이 오늘 새벽부터 나오고 있는 이 얘기로 또 오늘 공세 이어가지 네. 않을까 싶은데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 뭐 네. 이런 의혹이에요. 네. 지난번에 한 매체에 보도된 것에 연장선상으로 또 추가된 내용이 나온 건데 네. 이게 김영선 전 의원의 지역구로 옮기는 과정에서 뭐 김건희 여사의 권유가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연관된 사람들과의 어떤 녹취 이런 게 좀 나왔어요. 그렇죠. 이거는 근데 좀 이게 불이 붙어서 좀 갈 것 같은 이슈로 지금 보시나요? 오히려 그 김영선 의원과 당시에 이제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본인이 이게 처음에 그 뉴스토마토를 통해서 보도가 나갔고 나중에 처음에는 이제 본인과는 별개인 것처럼 본인도 제보를 받은 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는 알고 보니까 뉴스토마토에 나왔던 의원 A와 의원 B가 이준석 의원, 천하람 의원이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검토해봤지만 좀 맞지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같이 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그 보도가 나가고 이준석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잖아요. 그 네. 비례대표 1번을 그렇죠. 요구를 했었고 근데 본인들이 봤을 때 완결성이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고 당시에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부정적이었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참 어떤 미운 사람 하나 만들어서 김건희 여사죠. 어떤 사람 만들어서 본인들이 좀 불리해진다거나 뭐가 있을 때마다 계속 그 이슈를 가지고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이준석 대표와 관련한 이 부분, 김영선 의원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당사자가 거기에 대해서 제보의 신빙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게 이준석 대표의 일관된 이야기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내용이다라고 오늘 오전에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네. 민주당은 저는 이거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아마 이것도 역시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계속적으로 악마화하고 그러면서 체코는 또 왜 같이 가는 것이냐. 아니 네. 영부인이 대통령의 순방길에 같이 가는 것이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그게 더 오히려 이상한 영부인 건데요. 혼자서 예. 타지마을 가는 게 더 이상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좀 정쟁이 그만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어쨌든 우리가 이번 추석은 큰 문제 없이 어떻게 잘 넘어갔다라고 해도 지금 의료 공백이 오래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고 민생도 지금 챙기지 못하는 것. 네. 이재명 대표도 2기 체제 시작하면서 이제 민생 챙기고 좀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특검법 어차피 국민의 입장에서는 저는 본회의장 들어가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네. 대통령 입장에서도 결국엔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이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 강행하는 모습. 이게 과연 수권 정당을 원하는 민주당이 해야 되는 선택인가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의문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